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분노했던 때가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왜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생겼는지 실감할 정도로 눈물이 나기 전처럼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몸 안에 피가 부글부글 끓는 열기 때문에 눈물이 증발하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아무리 복수를 다짐하거든 무덤 2개를 준비하라지만 당장 내가 무덤에 들어가 생매장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만 보면 제게 감정은 분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살면서 그리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타고나길 남들보다는 끓는 점이 낮았네요. 학생 때는 친구들은 주연이가 화낸 거면 정말 화낼 일이라 낸 거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었고 20대 후반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별명이 보살일 정도로 거래처와 크고 작은 시비가 붙어도 목소리 한 번 크게 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도 연애하던 시절부터 제게 당신 설마 화내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니야? 라는 질문을 들을 정도로 화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남편과 결혼 후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는 걸 결혼 생활 9년 만에 알게 됐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막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동생과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투자를 하다 사기를 맞아서 집에 빚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막 취업을 한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보태느라 돈을 모을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종종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중간에 보험 일이나 화장품 판매 일도 하셨었지만 그것도 오래 하진 못하셨대요. 그렇게 남편의 사정을 알고 있고 이해를 했었어도 솔직히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거의 철거정 건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과 세 식구가 살기에는 비좁은 집을 봤을 때 좀 놀라긴 했었어요. 방이 2개뿐이라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시는지 치우시긴 했지만 거실에 시어머니 옷가지나 약봉투 그리고 이부자리가 작은 2인용 소파 옆에 개켜져 있었죠. 그때 그 모든 걸 보고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도 고향에서 작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넘치진 않으셔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2분 먹고 살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셨거든요. 로또보다도 어려운 게 탯줄을 잘 잡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다행히 운 좋게 제가 버는 거 오롯이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남편은 아니었던 거기에 굳이 그런 조건을 문제 삼아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르지만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미래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천만 원을 도와주셔서 전세 대출까지 받아 서울에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서 결혼식을 했고 혼수를 준비했죠. 혼수는 정말 최소한만 마련했는데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가전제품을 신혼집에 가져와서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남편과 저는 앞으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자가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뻔한 직장인 월급에 심지어 애까지 태어나면 자가 마련은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한 지붕 아래서 아침을 맞이하며 희망이 샘솟는 그런 때. 그때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네요. 근데 결혼하고 반년도 안 지나서 그런 저와 남편의 미래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댁이 그렇게 낡고 좁은 빌라였음에도 전세가 아니고 월세였는데
남편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니 이제 월세 나갈 돈은 직접 벌 거라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때는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심 결혼 후에도 한동안 시댁집에 꾸준히 나갈 월세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가 했거든요. 물론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긴 했지만 그 당시 20대 중후반이던 시누이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월급이 월세를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 친구분의 소개로 구청 수영장 청소일을 구하시게 됐어요. 주간, 야간 교대 업무이고 또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힘든 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월급도 나쁘지 않고 온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라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일하시고 채 한 달도 채우기 전에 한 20일 좀 넘게 일하셨다고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수영장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발목을 접지르신 겁니다.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 갔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댁에서 발목에 두꺼운 통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어찌나 아프던지 넘어지자마자 통증 때문에 기절했잖아. 뭐 의사는 일시적인 쇼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데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자칫 잘못했으면 인대 파열까지 갈 뻔했었다고 하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으셨고 3주는 통깁스, 나머지 2주는 반깁스를 하고 지내셔야 했어요. 수영장에서 넘어지셨는데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겨우 구한 일자리를 포기하셔야 했죠. 거기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대. 아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일도 나름 할 만했는데 아까워서 어쩐다니. 그래도 이제 내 손으로 돈 벌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앞가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한테 면목이 없다. 현우가 내가 그래도 한 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 월급은 나와서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엄마 발목 완치되고 일자리 다시 구하기 전까지만 어떻게 월세 좀 대신 내줄 수 없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남편과 저는 다치신 시어머니의 부탁을 어렵지만 흔쾌히 알겠다고 받아들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시겠다고 하다가 다쳐서 당분간 깁스를 하고 사셔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눈앞에 단단하게 시어머니 오른쪽 발목을 감싼 깁스 안에 접지른 발목이 아닌 소름 끼치는 거짓말이 있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3주가 지나갈 때쯤 제가 그날 반차를 쓰고 집에 가다가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셔서 답답하실 테니 근처 드라이브라도 할 생각으로 시댁에 갔어요. 근데 시댁 빌라 근처에 주차를 하고 나와서 막 빌라 현관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너무나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한 손에는 목욕탕 바구니를 들고 평소 자주 입는 연분홍 가디건을 입은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고 시어머니는 깁스하지 않은 말짱한 두 다리로 잘 걷고 계셨어요. 그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헛웃음이 나왔고 저를 아직 발견 못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아이고, 어머, 깜짝이야. 주연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니, 회사는? 그것보다 저도 어머니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반깁스를 착용한 게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었죠? 와, 세상 진짜 좋아졌네요. 투명한 반깁스 신으면 하나도 안 절뚝이고 걸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도 벌써 예상을 하셨겠지만 시어머니께서 다쳤다는 건 새까만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 전에 수영장 청소일을 시작하셨다는 것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와, 저는 그때 가짜 깁스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으로 갔고 남편까지 불러서 시어머니를 취조에 가깝게 진실을 캐물었어요. 끝내 시어머니께서 눈 딱 감고 사실을 털어놓으셨는데 와,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현우 결혼식 다가오면서
너무 초조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도 모르게? 이딴 가짜 깁스까지 사서 자식이랑 며느리 속이셨다고요? 엄마 누굴 바보로 알아요? 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니?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짐대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한 내 마음을 편했겠어? 엄마, 이거 엄마가 우리한테 사기친 거나 다름없어요. 나 주연이 어떻게 보고 살라고 이런 짓을 해요? 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리를 다친 척 월세 몇 번 더 받아내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그렇게 탄로났고 남편은 뭐든 상관없다고 몸 말짱하면 당장 나가서 일하시라고 시어머니를 닥달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떠밀려서 뭐든 일을 하시긴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우는 소리를 했는지 아시나요? 시어머니께서 그때 60대 초로 요즘 시대엔 한창 일하실 그런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진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일한다는 것 자체를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근데 또 그러신 분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임신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가장 아까워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서운하고 억울하지만 저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거의 6년을 다닌 회사에 이제 애가 생겼으니 회사에 필요한 제목이 아니란 이유로 팽을 당했을 때 진짜 너무 서러웠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여보, 걱정 마. 여기 아니어도 당신 능력 알아줄 때 있을 게 분명하고 당신은 어디서든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미련 갖지 말자. 일단 아이 낳고 나서 당신도 좀 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울게 라고 말해줬거든요. 남편의 말에 위로와 용기를 얻은 저는 6년간 몸 담은 회사를 뒤로한 채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저희에게 돈 얘기를 꺼내신 분인데 벌이가 하나 줄어들었다니 본인이 돈 필요할 때 돈 나올 구멍이 작아졌다는 게 신경이 쓰였겠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하는 얘기 중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는데 그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래서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진짜 말 한번 참 예쁘게 하시죠? 본인 형편도 마이너스인데 도토리 키재기로 그리 여유치 않은 며느리를 본 게 불만이라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필요하실 때 제가 남편과 상의 후에 돈을 무조건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일을 본인 멋대로 입맛대로 하다 해고도 당하고 불현듯 그만둬서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긴급 ATM 정도로 생각하셨거든요. 뭐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는데 돈이 부족하다. 생활비나 월세같이 고정적이고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뿐만 아니라 나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개를 들고 싶은데 좀 보태달라. 친척 조카가 결혼하는데 내가 고모된 입장에서 이불이라도 한 세트 좋은 거 해주고 싶으니 좀 보태라 등등.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다가 저희도 돈 나오는 하수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렵다고 한마디 하면 바로 저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제 앞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억울하게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을 때도 저 소리를 하시길래 그냥 참고 넘어가던 저도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이제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제 곧 손자도 태어나는데 마이너스끼리 만난 저희한테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릴 여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차 싶은 표정, 웃기기도 하고 또 제가 돈 얘기 꺼내자마자 바로 본인 손에 따져서 계산기 두들기는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위기가 기회라고 제 경력 단절로 시어머니에게 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저는 과거의 상처는 뒤로 한 채
육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회는 늘 준비를 하던 사람에게 오는 건가 봐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될 때쯤 저는 뭐든 가리지 않고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넣는 게 아니라 거의 뿌리듯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에게는 10년 안에 집을 마련하자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3년은 아무런 활동 없이 있던 주부에게 제 취업의 문은 이게 벽인지 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최저시급도 채 챙겨주지 않는 곳뿐이었죠. 그러던 제게 제2의 기회를 선사해 준 게 바로 개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개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회사를 그만둔 지인이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닿았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제 취업을 준비하느라 힘들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만 할 마음이 있다면 개인 쇼핑몰을 시작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하게만 할 수 있다면 초기 자본금도 많이 들지 않고 사무실이 없는 초기에는 집에 옷 쌓아두고 혼자서 하면 되니까 차라리 기한 없는 취업 활동보다는 낫지 않겠냐고요. 제가 흥미를 보이자 이미 쇼핑몰로 자리를 잡은 친구는 제게 본인이 초기에 자리를 잡게 된 노하우를 전수해줬고 저는 그렇게 개인 쇼핑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옷 떼서 집에 오면 남편이 출근 준비하면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엘리베이터 4번씩 왔다 갔다 해서 다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옷가지를 집에 쌓아두고 옷이 잘 나오게 찍은 사진과 인터넷의 옷 하나하나마다 고객들이 옷을 구매하고 싶을 만한 멘트와 소개글을 써서 올렸어요. 하루에 신상품 게시물만 수십 개를 올렸고 단 한 번의 주문도 받지 못해 하루하루 좌절도 했습니다. 근데 제게 노하우를 전수해준 친구가 말하길 그때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같은 옷이어도 가격이든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사진이든 올려서 남들과는 다른 점을 어필할 구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주말마다 나들이 겸 옷사진 찍으러 아들과 남편과 함께 나가서 남편이 사진사 역할도 하고 저는 모델을 해서 옷사진을 찍고 주변 친구들에게 옷 샘플을 선물해서 리뷰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니까 일 시작하고 반년 만에 300만 원이라는 흑자가 났고 1년 4개월 만에 원룸 사무실을 얻어서 저 포함한 직원 3명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틴 지 3년 반 만에 사무실 직원은 고객 전담 CS 직원과 MD, 사진 촬영팀까지 7명으로 늘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제 자신에게 자부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단축시킬 수 있는 수입이 생겼고 또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셔서 더 이상 욕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이 생겼다고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을 거라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최상의 복수를 한 것 같아 하루하루 제게 온 기회와 성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물론 삐걱거리는 과정이 있긴 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누이였네요. 시누이는 30이 넘어도 철 안 들고 제게는 참 한심한 존재긴 했지만 솔직히 얼굴도 예쁘고 키도 160대 후반으로 몸매도 좋았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피팅 모델 경험이 있다는 시누이는 제가 사업을 확장해 갈 때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백수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게 먼저 다시 일 구할 때까지 언니 쇼핑몰 모델로 일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뭐 고정적으로 함께 작업을 하는 모델은 있었지만 그건 오너인 제 재량껏 변경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왕 함께 일하는 거 모델로서 나쁘지 않은 프로포션과 또 가족을 돕는다라는 의미로 시누이와 함께 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요. 시누이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점점 시누이가 본인이 입고 찍은 샘플로 나온 옷들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뭐 샘플 옷은 이미 착용을 하기도 해서 판매를 하지 않기도 해서 몇 번 입으라고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제 사무실을 본인 옷장처럼 쓰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늦게 출근을 한 날이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이 제게 아침에 신우이가 다녀갔다고 하는 겁니다. 와서 피팅룸에 걸려있는 옷들을 한참 구경하더니 거의 10벌 되는 옷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입고 사진 찍을 옷이니까 먼저 입어봐도 되죠? 사진 찍는 날 도로 가져올게요. 하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직원들은 신우이가 제 가족인 걸 아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는데 솔직히 직원들 보기가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이건 그냥 저를 무시하고 제 일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그러려니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신우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아까 사무실에서 옷 가져갔어요? 네. 어차피 제가 입고 촬영할 건데 먼저 입어보는 게 더 낫잖아요? 촬영 날짜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거 아가씨가 입을 옷 아니고 다른 모델한테 입히고 사진 찍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입지 말고 바로 가져와요. 네? 아니 왜요? 그냥 제가 입고 사진 찍어도 되잖아요. 뭐 굳이 다른 모델을 불러요? 아가씨,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고요. 그 옷들이 아가씨 이미지랑 안 어울려요. 아가씨가 오늘 가져가서 재고 빈 옷들 확인하니까 아가씨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가 입어야 할 옷이거든요. 봐서 알잖아요. 세미 정장에 오피스룩인 옷만 가져갔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까지 도로 가져다 놔요. 알겠죠? 제가 그날 바로 가져오라고 했지만 신우이는 그 옷을 정확히 일주일 뒤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직접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기다렸는데 그때 가져다 주더라고요. 심지어 택배로요. 왜 직접 안 주고 굳이 택배로 붙였나 했더니 와, 일주일 내내 저희 사무실에서 훔쳐간 거나 다름없는 옷들을 아주 신나게 입었나 보더라고요. 옷에 화장품 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고 향수, 섬유 탈취제 냄새나 심지어 퀴퀴한 음식 냄새까지 배어 있더라고요. 바지 하나는 단추가 아예 사라졌었고요. 아주 멋대로 가져간 옷들을 입고 뜯고 맛보고 즐긴 흔적을 보니 아무리 저라도 뒷골이 싸하게 당길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신우이에게 월급 보내주는 날 수선 세탁 비용과 아예 입을 수 없는 옷에 대한 계산을 해서 신우이에게 보내줄 월급에서 까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저녁에 신우이에게 득달같이 연락이 왔죠. 언니, 저 지금 월급 확인했는데 왜 돈이 30만 원이나 넘게 비어요?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요? 맞아요. 아가씨가 그때 가져갔던 옷들 수선비랑 세탁비 청구하고 못 입게 된 옷도 있길래 그것까지 빼서 보냈으니까요. 언니, 그 옷들 제가 가져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내 탓인 줄 알고 내 돈을 가져가요? 이거 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까요? 월급 계약했던 거랑 다르게 준다고? 할 거면 해요. 나 안 말려요. 노동자가 본인 권리 챙긴다는 건데 누가 뭐라 해요? 근데 아가씨는 이미 나한테 말도 없이 사무실에서 옷 강탈해 가고 그 옷들도 다 걸레장 만들어서 사과도 없이 택배로 붙였을 때 이미 그 권리 다 상실했어요. 그 옷들 아가씨가 가져가기 전에 디테일 사진 찍은 거 다 남아있으니까 진짜 억울하면 사무실 와서 그 사진 확인해서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든 말든 해요. 알겠죠? 아, 그리고 우리 쇼핑몰 앞으로 고정 모델 두고 쓸 거니까 아가씨도 빨리 취업해요. 알았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악덕업주로 고소할 것 같은 신우이는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사무실로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너 현영이한테 옷도 몇 벌 못 줄 정도로 장사가 안 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그 정도 여유가 없네요. 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남편이 밤에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초저녁이라서 때마침 사고 현장을 본 목격자들이 있어서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뺑소니 차량도 목격자 CCTV에 찍힌 증거로 금방 잡힐 수 있었어요. 잡고 보니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술 처먹고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정신을 놓는 건지.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경미한 뇌진탕과 골절로 며칠 병원에 입원만 하면 됐었는데 목숨에 지장이 없었기에 가해자와는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남편 혼자 두는 게 영 마음에 쓰여서 저는 사무실 출근하기 전 한 번, 퇴근하고 나서 한 번 병실에 둘러서 남편을 보고 왔거든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롭고 또 피곤하기도 했지만 남편 얼굴을 보는 게 제 마음이 놓이기도 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함을 느꼈나 봅니다. 하루는 저도 점심도 거르고 사무실에서 바쁘게 보내서 퇴근 후 남편이 좋아하는 초밥집에서 초밥 세트 포장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남편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저를 한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저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말이죠. 솔직히 나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도 없어서 장인어른 돈 가져다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못해서 아직도 월급 300도 못 받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현영이 때문에 당신 마음고생 시킨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당신이 좀 성공해서 빚 보려니까 이렇게 나까지 다쳐서 안 그래도 힘든 당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나 병원에 있느라 우리 성준이도 당신 혼자 볼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고작 세 입 먹은 초밥이 얹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목표를 위해 바쁘게 사는 동안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사무실 차리고 일하는 게 오로지 내 성공 같아? 아니야. 이거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 나 새벽에 나가서 동대문 돌면서 온 무더기에서 파묻힐 것 같을 때 내 몫까지 우리 성준이 돌본 거 당신이고 또 홈페이지 만들 때 도움 준 것도 당신. 초기에 직접 중고 카메라 사다가 내 사진 기사 되어준 것도 당신이잖아. 나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근데 그렇게 말했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고 큰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 다 가족에게 쓰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몇십 년 동안 월세방을 전전하던 시어머니께 전셋집을 얻어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고마운데 왜 시어머니 좋은 짓을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월세방에서 산다는 게 남편에게는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마음의 짐과 자식으로서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에게 처음 이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왜 당신이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전셋집을 구해주냐고, 안 그래도 된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 돈 나만 고생해서 번 돈 아니라고, 시어머니께 성공한 며느리 노릇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했으면 해서 하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거절했죠. 그리고 남편과 상의 후에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전달하니 저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그렇게 놀라고 놀란 만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기뻐하는 시어머니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예, 나는 너 옷장사 한다길래 돈 몇 푼 얼마나 벌까 걱정했는데 얘 너 정말 성공했구나. 내가 살다 살다 자식들 덕은 못 봐도 며느리 덕은 볼복 타고난 팔자인가 보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장해.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 사업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셨어요. 제게 앙심을 품은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에서 사업이 별거 없다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또 저도 남편도 돈을 벌어도 티를 안 냈거든요. 집 구해서 이사할 돈 저축하느라 성공하기 전과 다름없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서 시어머니도 가늠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시어머니는 집 주인들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성공해서 나 전세방 얻어준다 라고 자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좀 얼굴이 화끈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빌라긴 해도 건물도 깔끔하고 방 2개짜리인 24평 집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만족을 하셨지만 계약하기 전 집을 함께 보러 간 시누이가 뭐라고 해서 제 기분을 잡쳤는지 아시나요? 시누이는 일단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야? 또 빌라야? 라고 하며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고 아니 이렇게 그전 집이랑 비슷한 크기 집으로 올 거면 뭐하러 이사해? 이사 비용만 아깝게? 라는 세상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얘는 전세랑 월세 차이를 모르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가 뭐가 어때서 그래? 그래도 실평수는 그전 집보다 잘 빠졌는데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지. 그리고 네 새언니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더 성공하면 어쩌면 아파트 집 사줄지 누가 아니? 안 그러니 주연아? 라고 눈을 빛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뻔뻔함에 뭐지 싶었는데 그냥 시누이를 보면서 아가씨는 여기보다 넓은 월세방으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더 좋은 집은 나중에 아가씨 돈 벌어서 가요. 아, 그 전에 취업부터 해야겠네. 라고 덧붙였고요. 그때는 시누이의 말에 짜증이 나서 크게 의미 두지 못했지만 저는 그때 저를 보며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거리던 시어머니 눈빛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사를 하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시누이가 무슨 재주로 직업 좋은 전문직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요. 솔직히 조금 눈치를 채긴 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시누이 결혼 문제로 저를 찾는지 말이죠.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맞아요. 시어머니는 제게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해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김서방 집안이 강남 토박일 정도로 잘 나가고 재산이 꽤 돼. 근데 그런 집에 딸 시집 보내면서 혼수할 비용도 안 하면 그 잘난 집안에서 우리 현영이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하겠니? 어쩌면 결혼 전에 이 집은 기본이 안 됐다고 파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만 앞서지 그런 능력은 못 되니까 그나마 우리 식구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고 성공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말씀은 알겠는데 어머님도 지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사하느라 대출도 당겨 썼고 이사 비용이랑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당분간 여유 없는 거. 야, 그럼 너는 네 신우가 돈 한 푼 안 지고 시집가서 무시당하고 고생하길 바라니? 너 돈 많잖아. 우리 집도 해줬으면서 고작 그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시애미한테 부탁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니? 애초에 결혼 문제는 그동안 아가씨가 오랫동안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모아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께 서운한 게 지금 어머님 딸 돈 없어서 혼수 안 해가서 무시당할 걱정하시면서도 며느리는 돈 벌어서 시댁집 구해줬는데도 이렇게 돈 맡겨두신 것처럼 달라고 하고 무시하시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각을 하기 전에 짝소리와 함께 뺨에 불이 난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화를 주체 못하고 저를 때린 거죠.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어머님이 왜 절 때리세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도 꼬추로라도 맞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절 때리냐고요? 야,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고작 그 직콩만한 집 전세로 얻어줬다고 이리 유세 떨 줄 알았어. 내가 이 꼴 보기 무서워서라도 그 집은 받았으면 안 됐는데 너 분명 돈 벌고 출세해도 가족 저버린 거 후회할 날이 올 거니까 두고 봐. 아예 쌍욕을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제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고
저는 당장 사과 안 하면 정말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며 제게 멋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도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서 조사까지 받으러 가야 했어요. 이 일을 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집을 뒤집어 놓으며 제정신이냐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너도 필요 없다고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사람이냐고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럼 집 구해준 며느리 뺨 때린 건 사람이 할 짓이냐고 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고요. 그 후에 어떻게 돈을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를 결혼시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뺨 맞고 사과도 못 받은 와중에 이때부터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든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명확한 원인이나 이유도 없이 거의 9개월 동안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는 진짜 못 버티겠다 싶으시면 수면제를 드시고 잠드셨는데 그러다가 일이 터졌네요. 한창 사무실에서 배송 나갈 옷들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네, 아빠, 웬일이세요? 주연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어? 빨리. 네? 아빠,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왜? 네 엄마 사고 났어. 집에 불이. 아유, 너 빨리 와야 해, 주연아. 네 엄마가. 그때 저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떨어뜨렸는데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남동생이 알려준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 전날 불면증으로 새벽까지 지새시다가 아버지께서 어머니 상태를 보고 오늘은 세탁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잠이나 자라고 하셔서 혼자 집에 남으셨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낮잠도 그냥 들지 못하시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드셨는데 그때 틀고 주무셨던 전기장판 코드선이 말려있던 채로 합선을 일으켜 불이 나게 됐고 수면제 기운으로 집이 불에 잠식되어 갈 때도 잠에서 깨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끝내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고였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날 집에서 낮잠이라도 자라고 하던 본인을 탓하셨고 저는 불면증으로 힘들다고 하시던 어머니께 심하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라고 했던 과거의 저를 저주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치러졌고 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제 내 곁에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런 제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빈소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바로 달려오셨거든요. 그 밤에 먼 충청도까지 혼자 오신 게 솔직히 그땐 그래도 유일한 며느리가 부고를 당했다고 이렇게 빨리 달려오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멍청한 착각이었죠. 아마 제가 살면서 했던 착각들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와 남편을 보고 저희 아버지께 간단히 인사를 드린 뒤 갑자기 저를 데리고 빈소 안쪽에 있는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유족이 잠시 눈을 붙이거나 쉬는 작은 방 있잖아요. 그리고 제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주 개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예, 너 현영이 결혼식 전까지는 현영이 스치듯 보거나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라. 당연히 며칠 뒤에 있는 결혼식도 오지 말고.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사회생활 한 만큼 한 애가 왜 이리 답답하게 굴어? 원래 조사 치른 사람이 경사 있는 자리에는 안 가는 거야. 임산부나 막 애 낳은 엄마도 조사 자리에는 재수 온 붙을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거고. 이런 거 못 배웠니? 우리 현영이 너 만났다가 잡기가 붙을지 아니면 결혼 앞두고 괜히 안 좋은 기운이 옮을지 누가 아니?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유, 괜히 속 시끄럽게 왜 현영이 결혼식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남의 딸 혼사길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는 참석 안 해도 오래 빈 현욱이는 지 동생 결혼식 참석해야 하니까 여기 오래 있지 말라고 해라. 사돈 총각도 있으니까 되도록 오늘 집에 보내고. 알아들어? 그 순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뇌가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일면식 하나 없는 남이라도 부모를 잃었다는 걸 알면 없던 측은지심이 생기는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근 10년을 보고 산 며느리에게 이러나 싶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충격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몸이 애일 만큼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내뱉은 천박하고 이기적인 말로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끼며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잡귀? 어머님한테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아가씨 결혼에 해를 끼칠 잡귀나 다름없다. 지금 이 소리예요?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해요? 지금 나한테 잡귀는 부모 잃은 며느리한테 너 오면 재수없다고 본인 딸 결혼식 오지 말라는 당신이야. 당장 나가.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재 뿌리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지른 제 고함 소리에 방 밖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들어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이제 잡기 돼서 나한테 붙었을 거라고 아가씨 결혼식 오지 말래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참담한 표정으로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끝까지 너 여기 오래 있지 말라 이 소리만 했네요. 소름 끼치다 못해 징그럽지 않나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았지만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제 심정은 참담하다 못해 3일 내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러다가 피가 증발하는 건 아닌가 싶게 분노는 식지 않았죠. 그리고 신우이의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혼자 보내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나도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랬다가 그 잡기, 아니 앞기만도 못한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괜찮다고 당신은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낸 뒤 저는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던 장례식장에서 쓰려고 가져갔던 큰 가방을 정리했는데 그 가방 매의 아래에 어머니 보내드리는 날 입었던 상복이 깔려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버리고 오려다가 잊었던 거죠. 상복을 붙들고 한참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그 인간한테 잡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가만히 그 인간이 하라는 대로 결혼식에 안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상복으로 갈아입었고 그 위에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우에게 받았던 모바일 청첩장에 있는 예식장 주소로 향했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건물까지는 코트를 입고 들어갔다가 신부 이름에 강현영이라고 적혀 있는 예식장 앞에서 저는 결심을 하고 상복을 가리고 있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둘 저를 보고 놀라 술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사람 봐. 저거 혹시 상복이야? 미친 거 아니야? 누군데 왜 저러고 와? 경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나둘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멀리 사람들 앞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채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을 만끽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을 거라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듯 제 앞에 길을 터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당도했을 때 아마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잡기 그 자체로 보였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승사자를 본 눈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너 지금 여길 미친 거야? 너 대체 지금 뭘 입고 온 거야? 명색에 제 시누이 결혼식이라서 신경 써서 차려입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너 내가 분명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지, 아니다. 일단 너 이리 와. 나가서 얘기해. 왜요? 저는 가서 아가씨랑 사진도 찍고 싶은데 며칠 전 상당에서 재수 온 붙은 며느리라고 너무 문전박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저 상견례 날 뵀었죠?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너 조용히 안 해? 나가자고. 제발 주연아, 나가자. 아니, 예전에 내가 너한테 말 실수했어. 미안하니까 일단 나랑 제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말을 해? 내가 오늘 왜 왔는데? 제 팔을 붙들고 끌고 나가려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저는 저와 시어머니를 애워싼 사람들에게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이 제 시어머니신데 10년 동안 얼굴 보고 산 며느리가 얼마 전 친정엄마를 사고로 여의었는데 장례식장 와서 우리 어머니가 잡기 됐으니 본인 딸 결혼식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서럽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해서 이렇게 어머니 보내드리는 날 입은 옷 입고 오지 말라던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야, 너 그 입 안 닥쳐? 진짜 나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어디 한번 죽어보시던가요. 그럼 나도 아가씨한테 당신 엄마 잡게 됐으니까 앞으로 너 만나면 재수 온 붓는다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부들부들 떨다가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해치고 남편이 나타났는데 남편이 저를 감싸안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고 말했어요. 아,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집주인한테 말해서 집 내놓으라고 했어요. 알죠? 내가 내 돈으로 구해준 그 전셋집. 집 빼고 중도해지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2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짐 빼서 나가요. 알아들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은 채로 멍하니 제 말을 듣고만 있었고 볼일을 끝낸 제가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을 나올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왔는지 신부 대기실 입구에 시어머니만큼 사색이 된 시누이가 곧 쓰러져도 안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저는 눈이 마주친 시누이를 한번 비웃고 그렇게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본인이 본인의 가족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울면서 슬퍼했죠. 그리고 결혼식 후 득달같이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러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엄마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했죠. 저는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며 내가 저거 죽일 거라고, 산채로 묻어버릴 거라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집을 뺄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정말 집을 뺄 생각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제 마음을 좀 돌려주라고 애걸복걸을 했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제게 따로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지 않았지만 종종 남편이 방이나 주방 쪽에서 그러게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다 엄마가 자초한 거라니까요? 나는 주연이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까 엄마 예전에 월세 보증금 뺀 걸로 엄마 혼자 사실 원룸 구하든 하세요. 아니면 그 잘난 집안에 시집 보낸 현영이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도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이전과 같은 월세방을 구해 나갔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월세방으로 다시 돌아갔고 심지어 받았던 보증금을 야금야금 쓴 탓에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그 어떤 접촉도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실까지 왔나 본데 한 번은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저희 직원들만 보고 갔고 다른 날에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는 척도 안 해서 거의 3시간을 제 사무실 앞에서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미 시어머니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기에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시누이가 결혼한 후 반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차피 교류가 없고 남편도 최소한의 안부만 주고받아서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시누이가 쫓기듯 시어머니가 사는 월세방으로 와서 사는 걸 보면 시누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더 있다가 결혼 생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고요. 진짜 소름이 끼쳤던 건 시누이의 이혼 소식을 듣기 전에 제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기일에 보낸 문자더라고요. 뭐 앞에 몇 줄에 본인이 실수를 했고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 어쩌고 써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물론 그 문자를 보낸 번호도 다 차단을 했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댁과 연을 끊은 상태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세방, 아니 월세방도 아까운 인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 모르는 인간들이 분수에 안 맞는 호사를 하고 욕심을 내다가 이 사단이 났다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솔직히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네요. 어쩌면 이미 시어머니나 시누이에 대한 제 증오가 너무 깊게 제 속에 뿌리내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망각이라는데 앞으로 언제가 됐든 제 마음속의 평화를 위해 언제 그 인간들을 언제 미워했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아니 그 인간들이 세상에 있었나도 모를 정도로 이 분노를 잊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증오라는 감정을 잊고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 잡기 소리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부디 그 세상에서는 불면증 하나 없이 편히 잠들길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매일 밤마다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과 천사 같은 아내, 이렇게 세 식구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 있는 아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중학생으로 자라 있네요. 이래서 애들은 금방 큰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학교 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의 사진이라도 많이 남겨둘 걸 싶을 때가 많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다 보니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제 자식에게는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 같네요. 이 채널을 처음 알게 된 건 아내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같은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 긴 시간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내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진심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어요.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여자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본 숙맥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연애 같지 않은 연애를 해봤지만 연애 경험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금방 차였어요. 그래서 거의 여자 경험은 없다고 보는 모태솔로에 가까웠습니다. 혈기왕성한 시절에 저라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소개팅도 해보고 관심 있는 여자한테 선물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대신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매몰차게 저를 걷어차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도라도 연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멍하니 허송세월 보내느니 돈이나 벌어서 고생하신 어머니 호강이나 시켜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확실히 돈이라도 버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공사판에서 일하다 보니 타워 크레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날 등에 벽돌 지고 오르내리는 일도 나이가 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타워 크레인이었어요.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인데다가
돈도 꽤 받는다고 들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 일하던 반장님께 당차게 물어봤죠. 그러자 반장님은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의지가 대단하네. 몸 쓰는 일이 힘들 텐데 저걸 배우려고? 저렇게 보여도 엄청 위험한 일이야. 월급이 아니라 자네 목숨값이라고. 괜찮아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죽을 때까지 평생 편하게 모시려면 저렇게라도 벌어야 돼요. 필기 시험은 쉬운데 실기가 어려워. 지금 저 위에 있는 기사도 2년 걸렸어. 시험도 1년에 2번밖에 없고 필기 시험 보고 나면 실기 시험도 봐야 돼. 근데 그 학원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아무리 비싸봐야 뭐 아파트 값만 하겠어요. 제가 꼭 기사 자격증 따서 저기 높은 곳에서 큰 돈 좀 벌어볼게요. 저의 호언장담에 반장님은 젊은 사람이 패기가 있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면서 필기를 준비했어요. 워낙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령도 없이 무작정 외워버렸더니 쉽게 필기는 붙었지만 역시나 실기가 관건이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니까 한 번에 붙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제 돈 좀 벌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돈 많이 주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수톤에 이르는 자재나 장비를 특정 장소로 옮기는 일은 고도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높은 데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일단 운전석을 올라가는 일부터가 추락사의 위험이 높았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운전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풍이나 태풍이 불면 더욱 위험했어요. 그래도 여자랑 연애하는 것보다 타워크레인에서 일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월급은 목숨값이라는 말처럼 꽤 많이 받긴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월급이라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효심으로 일만 하던 제게 지인은 일만 하지 말고 여자도 만나보라며 지금의 아내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신체적인 불편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씨가 예뻤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면 결혼 전에도 어머니가 드실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저는 힘들 텐데 안 해도 된다고 말려도 아내는 고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데, 그리고 뭐 해먹기도 애매해서 자꾸 바깥 음식 먹게 되더라고. 이거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 하고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 아유, 힘들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매번 나 지방 갈 때마다 챙기는 거 힘들지 않아?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린다고 힘들겠어? 우리 집에서도 내가 맨날 식사 당번이었어. 나도 먹으려고 하다 보면 많아져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챙겨가. 아내는 늘 이렇게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떠나면 혼자 계실 저희 어머니까지 생각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착한 사람한테 왜 그런 사고가 생겼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평생 안고 갈 상처가 생겼던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왜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나 의아했는데 아내가 슬픈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장마철에 급류에 휩쓸려서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렇게 허망하게 엄마 보내고 나니까 있을 때 더 잘해야겠더라. 그때 엄마가 한번 내려오라고 할 때 가볼 걸 다 후회스러웠어. 저는 아내의 깊은 마음씨에 울컥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본인 친어머니만큼 생각해주는 마음씨에 감동했고 이런 여자와 살면 평생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아내는 저와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가정을 제대로 꾸리고 싶다는 욕심이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고
홀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계셨어요. 원래도 시력이 안 좋으셨는데 녹내장으로 수술을 받으시다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고 불편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내도 병원에 소송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장인어른이 운이 없었다는 무책임한 말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착한 아내 인생에 풍파가 너무 많아서 듣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해주는 것 이상으로 장인어른께 효도하겠다 다짐했어요. 경상도 지리산 근처에 있던 처가댁을 처음 갔을 때 장인어른께서는 바닥을 기어서 나오셨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시니 걷질 못하셨죠. 저는 기어서 나오시는 장인어른 앞으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집안에는 술병이 가득했어요. 집에서 술만 드셨던 건지 조금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장인어른을 앉혀드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왔네. 내가 사위 얼굴도 못 보고 이런 행색이라 미안하네. 아닙니다. 제가 더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다 늙은 사람은 뭐하러 신경 써? 우리 딸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면서 우리 딸이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던데 앞으로도 그 마음 하나 변하지 말고 잘 좀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선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제가 좋은 고기 사왔어요. 저는 아버님이 드실 만한 연한 소고기를 사와서 같이 먹을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금방 상 차려 오겠다며 주방으로 갔고 저는 장인어른과 둘만 거실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버지 빈자리를 일찍 알게 된 저는 처음 보는 장인어른이 괜히 애틋했어요. 조심스레 장인어른의 손을 잡아드렸죠. 그러자 장인어른도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못난 아비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싫은 소리를 한 번 안 한 착한 딸이야. 내 딸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효녀야, 효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착한 딸이야.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요. 아들 생겼다 생각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세요. 나는 뒷방 늙은이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할게. 내 목까지 좀 잘해줘. 아버님, 저한테는 은혜씨만큼이나 아버님도 중요한 분이세요. 제가 자주 내려와서 같이 술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제가 아버님 아들 같은 벗이 되어드릴게요. 장인어른은 제 말에 눈물을 쏟으셨어요. 저는 장인어른 옆에 있던 잔에 술을 한 잔 따라드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닦으시던 장인어른은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몸이 좀 불편한데 그걸 알고도 결혼 결심한 거지? 평생 저렇게 살 텐데 괜찮은 건가? 아버님, 몸이 불편한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잘 챙겨주면 충분히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건 저한테 전혀 흠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 아내가 자네를 봤으면 많이 예뻐해 줬을 텐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자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네. 걱정 마세요. 저 엄청 잘생겼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장인어른에게 답변을 드리고 주방으로 가서 아내와 저녁상을 거실로 가져왔어요. 장인어른은 오랜만에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시다며 좋아하셨어요. 밥 먹는 게 불편하신 장인어른 옆에서 반찬을 놔드리며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하겠다며 저를 말렸지만 아내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하루 종일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쉬워하는 장인어른을 보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다시 혼자 남아서 생활하려는 장인어른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힘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또 올게요. 혼자서라도 자주 올 테니까 건강히 계세요. 안 와도 괜찮어. 요즘 나라에서 자원봉사자들도 매일 보내주고 다 챙겨줘.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할 일들 잘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장인어른은 본인은 걱정 말라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날 장인어른은 저에게 끝까지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장인어른만 남겨두고 가려니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서둘러서 가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제게 고맙다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이 창피했던 적 없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면서 아버지도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창피할 게 뭐가 있어. 고마워. 있는 그대로 우리 집 좋게 봐줘서 앞으로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우리 진짜 열심히 잘 살자. 저는 아내와 함께라면 정말 제대로 살아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저만 믿으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심성고운 아내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만 잘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얼굴도 안 보려고 하실 정도로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집 근처까지 왔다가 문도 안 열어주셔서 결국 돌아가곤 했어요. 미리 어머니께 아내의 가정사와 신체적인 불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듣자마자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는 일단 아내를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를 하셔도 아내와 저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제 사이에 새 생명이 찾아왔고 저희는 이 생명을 낳아서 잘 키우기로 했거든요. 아내도 어머니의 반대를 이해한다며 꼭 허락받고 결혼하자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이대로 마냥 미룰 수 없어서 무작정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옆에 아내도 있는데 모진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가 모자라서 이런 집구석에 장가를 가? 이런 죽 써서 개 주는 상황이 어딨냐고. 그 집구석 바람 잘 날 없는 거 그거 저주받은 거야. 안 그러고서야 온 가족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고. 듣기만 해도 재수없어 원. 어머니의 반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내도 옆에 있는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말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 소중하게 키워주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귀한 집 자식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나는 절대 용납 못하니까 나가. 당장 나가. 집 밖으로 나가라며 등을 떠미는 어머니에게 저는 주머니에 있던 사진을 한 장 꺼내서 내밀었어요. 그 사진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음파 사진을 보시더니 허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빠 먼저 죽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과부 소리 들으면서 키웠는데 날 이렇게 배신해? 어머니는 악을 쓰면서 울부짖으셨어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할 정도로 어머니는 슬프게 우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극심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결혼 허락받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저한테만 화를 내시다가도 옆에 있던 아내를 보면서 심한 말들을 하셨어요.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는 박은혜입니다. 은혜? 그 재수없는 팔자에 축복은 받고 싶었나 보네. 너는 양심이 있니 없니? 엄한 남자 팔자 막는 것도 유분수지.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네 몸이 불편하면 너처럼 불편한 남자를 만나야지. 왜 멀쩡한 내 아들 만나서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화내시길래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요, 엄마가 반대해도 이 결혼 꼭 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임신 중이에요. 더 이상 이런 소리 들으러 못 와요. 생각 바뀌시면 그때 정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결혼 허락도 받지 못하고 아내와 집을 나와야만 했어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고개도 못 들고 울기만 하자 되려 저를 달래주더군요. 그리고는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속상하겠지만 우리가 어머님 이해해 드리자. 그래도 언젠간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꼭 어머님 모시고 결혼식 할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리자. 결혼 허락도 못 받고 험한 소리만 듣다 나온 아내는 저를 위로하며 어머니를 이해하자는데 더 미안했어요. 정말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결국 어머니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 결혼식은 미루고 우선 동거를 시작했어요. 우선 가진 돈으로 작은 집을 얻어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두고 멀리 일하러 가는 게 신경 쓰여서 저는 최대한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녔어요. 둘만 있는 집에 저마저 없으면 아내가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홀로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챙겨준다 해도 친정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부족한 대로 서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자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오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에휴, 눈이 이렇게 돌아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이겨먹겠어. 당장 집으로 들어와. 저 혼자는 절대 안 가요. 알겠으니까 둘이 같이 들어오라고. 너 며칠씩 집 비울 텐데 임산부 혼자 집에서 몸조리를 어떻게 해. 그리고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꼴 보고 살게 할 거면 날 죽여 차라리. 너 나중에 네 자식 낳아서 똑같이 당해봐라. 그래야 내 새까맣게 타들어간 속을 알지. 그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일단 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어머니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집으로 들어오라며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어머니와 살던 집에 아내의 짐이 들어왔어요. 아내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성실히 어머니께 잘할게요. 결혼식은 올렸어도 나 아직 너 며느리로 완전히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몸 불편하다고 오냐오냐 다 받아주면서 살지도 않을 거야. 다른 며느리랑 똑같이 지낼 거니까 알아서 잘해. 네, 어머님. 제가 두 배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선전포고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저를 말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혼나도 내 편 들지 마. 그게 더 어머님 보기에는 속상하실 거야. 그래도 나라도 나서야 그만하시지 않을까? 에휴, 이렇게 어머니를 모른다니까. 당신이 그럴수록 내가 힘든 거야. 어머니랑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잘 해낼게. 아내는 자주 집을 비워야 하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내심 걱정이 많이 됐지만 아내는 현명하니까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출장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씻기만 하고 곧장 잠에 들었을 때였어요. 잠결에 거실이 소란스럽길래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어머니는 평소 집에서 화분을 키우시는 게 취미셨는데 분갈이를 하고
화분 자리를 옮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직접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자꾸 탄식을 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뿌리를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화분도 옮기라니까 힘도 못 쓰고 내가 아주 속이 터져서 못 살겠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분갈이는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어딘가 이상하다 싶어서 거실로 달려나갔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자 놀란 얼굴로 저를 보는 어머님은 벌써 일어났냐며 태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태평한 어머니의 목소리와 달리 거실에서 아내는 쪼그려 앉아서 분갈이를 돕고 있었어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분갈이도 모자라 화분도 옮겼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힘들다 말도 못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잠이 확 깼고 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분갈이 하잖아.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 임신 중이에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한테 화분을 옮기라고 시켜요? 나 너 임신했을 때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어. 뭐가 문젠데? 서방 없는 년은 서러워서 살겠어 어디? 그만하세요. 이러시려고 저희 들어와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이러시면 저 사람이랑 나가서 살 거예요. 아이고 참나. 몸 불편한 며느리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잡일 시켜서 아주 죽을 죄를 지었네.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 허락하셨으면 좀 좋게 다 같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니께 고함을 지르자 아내는 제게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아내는 제게 무거운 건 어머님이 하시고 자신은 가벼운 흙만 좀 만진 거라면서 다 오해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정말 아내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어머니를 감싸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혀를 차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처음으로 했던 거라면서 앞으로는 절대 무거운 걸 옮기는 일은 안 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고는 그날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아내에게 모질게 구셨어요. 그 이후로도 아내는 집안일부터 시장 보는 일까지 전부 다 혼자서 도맡아 했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어머니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이신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저는 밤잠을 줄이고 일을 조절하면서 아내 옆에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달라질 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에도 시집살이를 모두 견뎌내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은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결혼했을 때도 못 느껴본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품에 작은 아이를 안아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줄였던 일을 다시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손자가 생겼으니까 예전처럼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와 전화 통화를 자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몇 번 더 해보니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당신 울었어?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또 그런 거야? 아니야. 나 어머니랑 드라마 보다 슬퍼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야? 바깥에서 일만 하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르지? 어머니랑 나 요즘 쇼핑도 같이 가고 어머니가 애기도 대신 봐주셔. 나 좀 쉬라고. 진짜 맞는 거야? 내가 얼른 일 끝내고 올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내는 내가 위험한 일 하는데 집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래도 당장 올라갈 수는 없어서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말도 못하는 어린 아들을 붙들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내는 사실대로 말해줄 사람이 아니라 속이 타들어갔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가 가져온 빨랫감을 가지고 세탁기로 갔습니다. 어머니도 저보고 고생했다며 어서 밥 먹으라고 주방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식탁 유리에 금이 가 있었는데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냥 무거운 걸 떨어뜨렸다며 제게 둘러대셨어요. 하지만 제가 어린 아들을 안아보려고 아이에게 가까이 갔는데 아이 얼굴에 상처가 보였어요. 그런데 상처가 꼭 물건 같은데 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대체 뭘 떨어뜨렸냐며 캐물었고 아내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의 계속된 추궁에 화가 나셨는지 버럭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애가 울음을 그치지도 않고 생떼를 쓰길래 머리가 아파서 책 좀 던졌는데 그거에 스쳤지 뭐야. 엄마, 애한테 그런 걸 왜 던지세요? 내가 애한테 던진 게 아니라 쟤한테 애 좀 달래라고 던진 거야. 내가 미쳤다고 애한테 던졌겠어? 조준을 잘못해서 재수없이 애가 맞은 거지. 이래서 피는 못 속여. 재수 없는 집구석에서 살다 나와서 그런지 깐난쟁이도 재수가 없잖아.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애잖아요, 애. 식탁도 그럼 엄마가 그러신 거예요? 야, 저건 내가 안 그랬어. 식탁보 좀 바꿔끼라고 했더니 네 마누라가 유리 깨먹은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들 애 낳고 나면 이유 없이 손목도 아프고 뼈가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아내한테 식탁 유리를 들어올리게 시키셨던 거예요. 정말 제 어머니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친손자인데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집에서 저희 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은 아내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로 신경 쓰면 사고라도 날까봐 집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내는 그 세월을 모두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계속해서 화를 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내가 집안일이 서툴러서 그래. 어머니가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당신만 오면 일부러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야. 평소에는 정말 잘 알려주셔. 근데 내가 잘 못 따라하니까 답답하셔서 그래. 당신도 힘들면 제발 말 좀 해. 힘든 게 있어야 말하지. 나 정말 괜찮다니까? 어머니는 그런 아내의 말에 거봐, 괜찮다잖아. 너야말로 아들이 돼가지고 생사람을 잡어. 라며 당당하게 소리치셨어요.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아내는 사과만 하고 어머니는 화만 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집안의 생계를 포기하고 일을 그만둘 순 없었어요. 아내는 걱정 말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르게 일만 하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훌쩍 커 있었어요. 아내는 어머니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67세가 될 무렵이었어요. 나이가 드셔도 그 대쪽 같은 성격은 쉽게 변하질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던 어머니는 성격이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집에 온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통장 비밀번호 혹시 네가 바꿨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제가 어떻게 바꿔요? 이상하다. 왜 비밀번호가 안 맞지? 계속해서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하시더니 결국 비밀번호를 찾지 못해서 은행까지 다녀오셨어요. 게다가 핸드폰이나 리모컨이 없어졌다면서 한참 찾으시더니 엉뚱한 곳에서 찾기 일쑤였습니다. 핸드폰이 싱크대에 있다거나 리모컨이 욕조나 냉장고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어머니랑 같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이 몇 동인지 모르겠다고 아파트 앞에 혼자 계시길래 나랑 같이 들어왔어. 저는 아들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집에서 20년도 넘게 사셨는데 몇 동인지 까먹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손목에 집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미아 방지 팔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치매 중기 단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던 게 모두 치매 증상이었어요. 늘 정정하시던 어머니라서 더 심해지실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늘 가던 곳인데도 길을 자주 잃으셔서 아내가 늘 같이 다니곤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아내와 같이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도 못 알아보셔서 아내가 설명해줘야 알아보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저녁에 아내에게 어머니의 치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더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치매 더 심해지시면 좀 더 괴팍해지신다고 하던데. 아직 우리 가족은 알아보시는데 지금 가시면 너무 일러. 아내는 끝까지 본인이 더 모시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헛소리를 하시면 아이처럼 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시설에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요양병원 어떠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아이처럼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놔두고 어디 가. 나 병자 취급하고 둘이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엄마, 내가 왜 엄마를 버려? 아들, 나 버리지 마. 무서워.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소리에 달려와서 걱정 말라며 아이 달래듯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아내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너 저리 가. 우리 아들 없으면 나 맨날 때리잖아. 왜 이제 와서 착한 척이야? 하늘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년아, 저리 안 가?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들, 얘가 나 때려. 막 구박하고 못 살게 굴어. 어머니는 정신만 놓으시면 꼭 아내가 자신을 때린다며 우셨어요. 하지만 치매가 어디 열심히 돌본다고 괜찮아지는 병인가요? 날이 갈수록 어머니 치매는 심해지는데 아내는 굳이 자기가 모시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아내가 하겠다는데 제가 억지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매 걸린 어머니를 아내가 정성으로 결혼 15년 차가 되도록 모셨어요. 날이 갈수록 치매가 심해지셨지만 아내는 그래도 힘든 티 하나도 안 냈습니다. 제가 그만해도 된다 해도 끝까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집안을 지키는 동안 일 핑계로 지방으로 멀리 떠나다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집에 가면 어머니 악화된 치매에 놀라는 일이 늘었습니다. 한밤중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아내와 같이 나와보니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모조리 꺼내서 글쎄 손으로 다 집어먹고 있었어요. 게다가 거실에는 어머니가 대소변을 싸놓은 겁니다. 집안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너무 놀라서 어머니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내가 절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잖아. 소리 지르지 말고 당신 얼른 들어가서 자. 내일 출근이잖아. 내가 치울 테니까. 여보, 혼자 다 어떻게 치우려고. 그만하고 이제 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시자.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아직 그 정도 아니야. 걱정 말고 얼른 가서 자. 아내는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겪고도 엄마 같은 정이라도 느낀 걸까요? 어머니 친아들인 저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하겠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노인 요양병원을 수차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유명 인사였어요. 입원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워서 병원에서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입원시키려면 어머니가 소란을 피울 시
손과 발을 결박시켜도 된다는 동의서까지 써야만 했어요. 아내는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면서 병원에 못 모신다고 어머니와 같이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을 알아봤던 건 아내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9살 지능이 된 어머니는 매일 아내만 보면 배가 고프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신을 놓고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에게도 밥 좀 달라며 팔을 잡고 안 났어요. 치매가 오신 노인이 손 아기 힘이 그렇게 세신 줄 그때 처음 알았네요. 어찌나 아들 팔을 세게 잡으셨는지 팔을 비틀고 당겨서 겨우 아들 팔을 빼줬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이것 좀 놔요. 아저씨, 나 밥 못 먹었는데 배고파. 밥 줘.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배가 고프셨구나. 나랑 같이 밥 먹어요. 이 나쁜 년이 내 밥 다 먹고 모른 척하네. 아까 2공기나 드렸잖아요. 또 차려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예전보다 깊은 한숨을 쉬는 아내를 보자 점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저는 아내를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를 내려치고 싶네요. 제가 좀 긴 기간 동안 집에 없었는데 오랜만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니 온 몸이 멍투성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이리저리 보는데 어머니가 제게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 때렸어. 아파요. 아저씨가 혼 좀 내줘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장난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님 자꾸 헛소리 하시니까 맞아도 싸요. 속 좀 그만 섞이시고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순간적으로 혹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정말 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장난인지 진담인지 알 수는 없고 당장 어머니 몸에는 멍이 천지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게 될 상황까지 생각해보면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당시의 어머니 몸 상태는 여기저기 다 맞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방 한구석에는 밥풀이 있는 개 밥그릇도 보였거든요. 항상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혹시나 정말 어머니한테 개밥 주듯이 준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의심이 한 번 드니까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장을 앞두고 소형 카메라를 사서 거실에 설치해뒀습니다.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고 오해일 수도 있어서 저는 혼자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카메라를 두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설치했던 카메라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라도 아내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영상에는 힘없이 축 늘어진 어머니가 혼자서 이리저리 넘어지시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 문지방과 벽에 사정없이 부딪히셨고 당연히 멍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어머니는 혼자서 자신의 몸을 마구 내리치셨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가 생각나셨는지 개밥 그릇을 아내에게 들이밀며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다가 밥 좀 줘요. 나 배고파. 여기 밥 좀 줘. 어머님, 그거 아무리 새 그릇이라도 개밥 그릇인데 여기 밥상에서 드셔야죠. 안 먹어. 여기다 줘. 아, 왜 밥 안 주는데? 나 밥 달라고. 어머니는 아내가 애써 차려온 밥상을 엎어버리며 개 밥그릇을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결국 아내는 개 밥그릇에 밥을 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어머니는 밥을 드시며 말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개가 있었는데 엄청 작고 하얀 개였어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당에서 키우셨다면서요. 이렇게 아내는 어머니의 모든 말들을 들어주고 대답하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해서 아내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시나마 당신 의심했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당신 힘든 거 못 보겠어. 갑자기 이혼? 당신 왜 그래? 내가 죽거나 우리 엄마가 죽어야 끝날 문제야. 난 이제 당신 힘든 거 못 보니까 이혼하고 당신은 당신 삶 편하게 살아. 내가 당신이랑 15년 넘게 살면서 이혼 안 하고 싶었을까? 이혼할 거였으면 진작에 이혼했지. 아내는 제게 그동안 쌓아둔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서까지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친 상처까지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어머니는 정신이 잠깐 돌아오면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혼하라며 때리고 괴롭혔던 거예요. 저 몰래 속을 끓여오던 아내는 우울증 진단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이혼 안 하려고 버텨온 세월이 얼만데 지금 이거 다 들고 법원 가도 내가 이겨.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왜 말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산 거야? 내가 당신한테 입만 뻥끗해도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참 어머님도 신기해. 둘이 있으면 그렇게 괴롭히시다가도 당신만 오면 그냥 애가 돼버리셨어. 그리고 또 당신 출근하면 내 아들 고아원 보낼 거라고 하시고 참 나도 지독하게 버텼다. 아내는 허심탄회하게 말하며 작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학생 아들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아빠는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엄마 좀 신경 써주세요. 엄마 잘못되면 아빠도 안 보고 살 거예요. 저는 아내와 아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하염없이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내뱉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오로지 저만 믿고 치매 어머니를 모셨던 거예요. 진심도 모르고 저는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정말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하염없이 우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이런 거 모으면서 고민도 해봤어. 근데 어쩌겠어. 당신은 죄가 없고 살다 보면 어머님도 마음이 풀리시겠지 하고 지금까지 버틴 거야. 정신 돌아오면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저렇게 어린애가 돼버리셨으니 다 틀렸지 뭐.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하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미안했습니다. 저렇게 가볍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당장 일을 그만두려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가장이 돈 안 벌면 누가 돈 벌어와. 집안일은 제발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돈이나 벌어와. 그래야 고기도 먹고 살지. 그날 아내는 저를 달래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정말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지금 사연을 쓰면서도 너무 미안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랍니다. 끝까지 요양원에는 안 모시겠다는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저는 일을 줄이고 아내와 같이 어머님을 같이 돌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는 2년이나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내는 끝까지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에 아내는 어머니를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하늘에서는 우리 며느리 수고했다, 예쁘다,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은 알고 가세요. 이승에서는 못 들었으니 가끔 꿈에서라도 이 며느리 찾아와서 꼭 칭찬해줘요. 그거 보고 살았는데 못 들으면 저도 서운해요. 하늘에서는 편안히 저희 부부 잘 사는 거 잘 지켜봐 주세요. 아내는 미운 정이 들었는지 눈물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긴 사연 다 듣고서 저런 무능한 남편이라며 욕부터 나오시죠? 제가 생각해도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잘하니까 너무 아내만 믿기도 했고요. 저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낸 이유도 하나예요. 아내에게 제 진심을 전하면서 혹시나 저처럼 가정에 무심한 가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들은 이미 중학생이 됐는데 저는 아들의 운동회나 졸업식, 입학식에도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 순간들이 너무 아쉬워요. 조금 더 가정을 소중히 아낄 걸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내 아내인데 얼마 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르고 야인 모습에 울컥했어요. 아픈 아내 손잡아 주면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 순간부터 잘하겠다며 호언장담했어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가정을 지키며 살려고요. 그러니 모두 바쁜 일상에 이 사연을 들은 계기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익은 밥이 다시 나랄이 될 순 없다는 말이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후회해서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사연투부 구독자님들도 모두 다 행복하세요.